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추의 계절이 다가와 일교차가 높은 맞아요. 춘추전 모두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좀 꽃물이긴 한데 감기에 걸렸었고 네. 사카린 씨는 이제 막 신참 예, 들어온 막 신참에 감기 신참.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좀 고생하다가 오늘 좀 상태가 그래도 많이 호전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가수들이나 아니면 유재석 씨도 그렇고 막 MC들 보면 방송인들 보면은 뭐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 그렇죠. 뭐 이런 말 있잖아. 예, 예. 근데 내가 살면서 목 관리 중요성을 지금 아직도 보니까 기침을 좀 하시는데 가끔씩 저희가 지금 파리에서 갔다 온 지 벌써 2주가 넘었거든요. 그때 근데도 아직 기침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 감기가 진짜 오래 가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저 혼자 살고 이러니까 뭐 집에 먼지도 좀 있고 또 저가 작업실을 그 가고 먼지가 약간 룸메이트 삼아. 작업실이나 뭐 이런 데도 사실 먼지가 많은 편이잖아요. 응. 그런데 보면 사실 좀 호전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이지 않나? 환경이 환경인지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열은 좀 내렸는데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열이 이제 나셨어요? 열이 좀 났었어요. 자다가 깼을 정도로. 오 심하게 좀 오셨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몇 개 초동 조치를 알려드릴 텐데 코세척, 귤 까먹기, 매운 거 먹기. 매운 거 좋아요? 매운 거에 좋습니다. 또 열 내리는데 이열치열 이런 것처럼. 그리고 목을 항상 두르고 잤거든요. 저거 뭐지 검은 색깔 넥 워머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자다가 딱 이렇게 열 올라서 깼죠 간만에. 저 이제 열 오르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안 좋은 기억. 어릴 때 이제 열 올라서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이렇게 엎드려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뒷문에 손오공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오공이. 예. 근데 이제 제 뒷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내려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 정도로 아팠나 보네. 그러다 딱 깼죠. 근데 이제 열이 펄펄펄 나고 있었거든요. 진짜 머리가 손오공이야. 그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열 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초동열치 깔끔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 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오늘 녹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녹음 놓치면은 또 미뤄지면은 일정 이상해진다. 맞아요.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후니까. 약속후니까. 근데 확실히 주변에도 요즘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고. 요새 되게 많이 걸렸어요. 특히 목감기나. 그럼 저도 어쨌든 이제 학기가 어쨌든 시작은 했잖아요. 보지 말아잖아요. 학생이니까. 뭐 바쁘다면 또 바쁜데 몸 관리 잘 해야 뭐 펑크를 안 내고 뭐 학교도 가고. 그렇죠. 작업도 하고 이런 거니까. 건강한 거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손 잘 씻고. 이게 저도 보면은 유럽은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마스크를. 그래서 마스크를 좀 덜 쓰고 아무래도 손도 옛날처럼 막 빡빡 옛날에 이렇게 철저했는데 그죠. 그래서 좀 걸리는 것도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독일이 요새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다시 또 귀찮지만 또 조심해야죠. 조심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저번 달에 원래 같았으면 토비아스 카스퍼 딱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안네이머프 전시를 다루느라 약간 그 살짝 편집증 있으신 분들은 짜증났을 거예요. 원래 그 인스타 피드로 같은 게 세네 개가 딱 나오고 이제 맞아. 그래야 이제 그 저도 약간 찝찝하거든요. 싹 내려가고 나서 맞아. 새로운 그림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번에 올라갈 그림은 약간 그 체스 무늬 마냥 맞아. 흰색 2개 검은색 하나 그리고 다시 흰색 2개가 올라갈 거거든요. 원래 인스타도 보면은 요즘에 인스타 그 네모칸을 네 칸이잖아요 그게. 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인스타를 예쁘게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약간 그거 생각했다가 지금 그냥 하는 자연스럽게 가자. 왜냐면 솔직히 옛날 썸네일도 보면은 그냥 깔끔 이제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심심할 정도로 그냥 색깔만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좀 더 재밌게 스펙타클하게 가자 해서 바꿨으니까. 지금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송은 그다지 깔끔한 방송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좀 많이 러프해지고. 저희는 이제 할 건 다 하려고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뭐 팟캐스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오편 씨에 이제 2022년 할 말은 하고 살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이제 느낌으로. 뭐 팟캐스트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편하게 하고 팟캐스트도. 사실 저희 이제 뭐 예전에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지금 맥주잔 하나 갖다 줘야 돼요. 이 친구도 이제 친구예요. 이 대단한 친구예요. 1년 동안 이렇게 경청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저 미리 약간 공지 아닌 예고를 하자면 이제 12월 달은 또 특별편을 할 거예요. 12월 달 자체를 아예 특별편을 갈 거고.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니까
그 관련해서 좀 그런 특별편으로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때도 재밌게 한번 가야죠. 네, 게다가 저희가 벌써 1주년이 다 되기 때문에 12월에 저희 1주년이에요. 정확히 12월인가요? 네. 12월 그 첫 녹음할 날짜를 보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2월 첫 업로드 된 게 12월 2일. 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감격스럽게 또 그때 한번 유튜브 라이브 아 레아블 구독자가 없어서 못하는구나. 해도 손만 보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네. 오펜씨가 그것도 한번 홍보해 주세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 오펜씨 글 쓰고 있는 그거 그거는 조금 1주년 때 공개 한번 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한번 갑시다. 할 말은 하고 쓸 말은 쓰고 삽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오펜씨의 아무튼 텍스트가 언제 공개될지 모르지만 기대 한번 해주시면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압축해놓고 더 정리하게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제가 뭐 사적으로 쓰는 글들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내가 말을 하는 거나 쓰는 거나 어쨌든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젠가 공개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공개할 생각 없다. 약간 이제 그것이 공개되면은 파장. 파장이 있길 바라며.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 들어가 보면 이제 뭐 기존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라든지 뭐 작품을 선별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 이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토비아스 카스퍼가 주로 사용하는 그 사진 텍스트의 형식이 등장한 이제 세 개의 전시를 소개하면서 전시 자체를 다 소개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사진 텍스트 작업 위주로 내용이 좀 재미져요. 토비아스 카스퍼가 사용하는 이 사진 텍스트 작업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게 재미진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편하게 좀 풀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전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패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감이 있었는데 사실 토비아스 카스퍼 작업의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맥락도 있죠. 스토리텔링적이고 굳이 말하면 좀 전유 예술의 개념 예술의 맥락도 되게 크다.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재밌게 한 편을 준비했고 이제 사카린 씨가 다루게 될 내용은 제가 이제 더 스트릿이라는 전시였죠. 이 전시가 조금 특별했던 게 토비아스도 어쨌든 지금까지 전시장이라든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면 이 전시가 조금 장소 자체가 일단 특별했기 때문에 저도 그 장소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얘기하는 식으로 풀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편은 이제 킴 물음표 컨템퍼러리 아트 센터 리가 라트비아에 있는 거죠. 안나 K라는 이제 사진 텍스트 작업이고요. 그다음 또 소개드릴 거는 에르메스 운데 파우라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거야 이게. 그 약간 지금은 문을 닫은 프로젝트 스페이스인데 거기서 열었던 센티멘탈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 작업은 할레피어 쿤스트 린부어그. 린부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린은 뭐 어디지? 독일에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열렸던 이제 Bodies in the Backdrop 이란 세 개 전시 그리고 작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뭐 굳이 말하자면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감성을 좀 제가 좋아해요. 그 완전 이거 토비아스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도 오펜씨였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을 보면서 좀 좋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되게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류의 작업이기도 하고 토비아스 카스퍼가 사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포맷이에요. 이게 보면은 단순히 이 세 개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 포맷 사용한 게 좀 몇 개씩 더 있고 그다음 저희가 피노 컬렉션 저번에 파리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한 구역이 완전히 이 개념 예술, 사진 개념 예술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때 로이스 로울러 작업도 있었고, 뭐 셰리 레빈 뭐 이런 식으로 몇 명 있고, 리차드 프린스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근데 확실히 옛날 작업이니까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만큼 재밌진 않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왜 나는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은 또 재밌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작업은 좀 약간 역사의 그냥 한 페이지같이 좀 심심한 느낌이 있지? 생각도 좀 들었고. 토비아스 카스퍼가 가지고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명징하게 직조하는 능력. 이동진식으로 말하자면 이동진 평론가식으로 말하자면 명징하고 자명하게 직조한다고 했나? 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더듬이의 시간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애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철학 얘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좀 벗어나서 할머니가 이제 추운 겨울날 모닥불 앞에서 손녀 손주한테 토비아스 얘기를 해주나요? 스토리텔링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으로 좀 풀어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시 들어가보죠. 그래서 킴 물음표 컨템퍼러리 아트 센터 리가 라트비아에서 이제 2017년에 열린 전시인데 전시 제목이 없어요. 그냥 킴이 전시 제목이 아니라 장소 이름이 킴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제목 딱 지금까지 본 전시장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인데? 킴? 응. 근데 이름이 그래서 솔로 쇼 바이 토비아스 카스퍼예요. 그냥 토비아스 카스퍼의 개인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전시 자체의 주된 맥락은 이제 뭐 포트레이트과 셀프 포트레이트에 대한 토비아스 카스퍼의 연구 뭐 이런 걸 좀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뭐 포트레이트에 대한 이제 어떤 학자들이나 뭐 미학자들이나 뭐 작가들이 했던 좀 다양한 관점을 내놓는데 뭐 사실 저가 생각했을 때 주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사실 이 포트레이트랑 셀프 포트레이트 뭐 이제 뭐라고 하지? 초상화? 포트레이트가 초상화. 그죠. 셀프 포트레이트 자화상.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데 그냥 전시 자체를 보면 그건 안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전시 자체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에 가끔 등장하는 이제 뭐 브론즈로 캐스팅한 작업물도 있잖아요. 네. 옷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닥터 마틴의 뭐 이제 브론즈로 안이 채워져 있는 그런 조형 작업이 있고 뭐 벽지 같이 약간 이제 붙여놓는 사진 작업들이 있고 또 이제 약간 설치물 같이 약간 사무실 같아 보이는 뭐 의자에 뒤에는 이제 회화 작업이 걸려 있고 이 회화 작업도 직접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인가요?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토비아스 카스퍼를 찾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있잖아 그 회색의 레플렉티브 그 반사 네 그걸 반사천 같은 걸로 돼 있는 그걸로 그 작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안나 K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안나 K라고 하면 이제 안나 K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나 K 하면 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안나 카레리나. 맞아 안나 카레리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레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활용한 이 테마가 전시의 중심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안나 카레리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흔히 소설가들도 보면은 이 문학 역사에서도 남성의 파워가 되게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비아스 카스퍼도 지적을 한 것 중 하나가 이 남성 작가들이 어떤 그 당시의 사회 상황, 뭐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여성 캐릭터를 되게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하나의 소품처럼 사용하는 경향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톨스토이도 남자고 안나 카레리나는 여자 주인공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극적 인물이죠. 비극적 인물이고 안나 카레리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러시아의 뭐랄까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소품에 가깝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 사교계의 되게 위선적인 면모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러시아 상류층에서는 이 불륜이란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상류층 사이에서는. 근데 반대로 당연하지 않았던 건 뭐냐? 이 공적 장소에서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키는 거, 혹은 티를 내는 거, 말하는 것은 되게 이 예의 범절에서 벗어난 거야. 불륜은 괜찮은데 티만 내지 말라.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되는데 음주운전 하지 말라. 뭐 이런 느낌처럼. 네. 아직 술 먹어 튀지 마라. 음주운전 해도 되는데 술은 먹지 마라. 뭐 이런 느낌 좀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카레리나가 그 당시 어겼던 거는 불륜을 하지 않았던 거가 아니라 불륜했어요 카레리나도. 근데 그 사람이 어겼던 거는 이 불문율을 깨버린 거지. 이게 어떤 경마장이었나? 뭐 어디서 이제 자신의 불륜남이 뭐 경기하다 다쳤나? 뭐 그때 엄청 놀라면서 자기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눈치챈 거죠. 쟤랑 불륜하고. 왜 저렇게 격정적이냐? 격정적이냐. 그래서 거기서 들켰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는 대단히 그 당시 사회 규범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거지. 그래서 웃긴 게 남편인 카레닌도 걱정 없는 게 내 와이프가 불륜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공적 장소에서 불륜을 했다는 거 들켰다. 나의 이 체면 어떻게 감당해? 내가 이 순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걱정밖에 없던 거고.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나 카레리나의 역할은 뭐 그녀의 개인적인 서사가 들어가서 비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한 여성 상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됐다. 그래서 이 전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래서 지레짐작해 보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토비아스 카스퍼가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나 K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안나 카레리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나 카레리나의 뒤에 있는 구조 전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토비아스 카스퍼도 톨스토이랑 똑같아요. 그 남성 작가가 똑같이 그렇죠. 안나 카레리나라는 여성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기 전시의 안나 K로서 소품으로 사용해버린 거죠. 그게 사실 대단히 재밌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 K라는 작업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안나 K 작업은 이제 리가와 로마의 테니스 코트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과 이제 안나 카레리나의 소설에 등장하는 이제 뭐 농사에 대한 뭐 아니면 가정적인 삶에 대한 뭐 화폐에 대한 뭐 정치적 사회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짧은 문구들을 같이 이제 밑에 이렇게 해놔요. 이 소설에서 사용한 거예요, 진짜?
그냥 이 소설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그래서 쉽게 하면 이 사진 작업 안에 세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안나케이라는 제목, 두 번째로 실제로 안나 카렐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 구절들, 그리고 리가와 로마에 있는 테니스 코트.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해볼 수 있긴 하더라고요. 왜 테니스 코트일까?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테니스 코트가 되게 상류층의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페더러를 보면 귀족 같다. 그죠. 원래 테니스가 딱 그 3대 오픈이잖아요. US 오픈, 맞아요. 호주 오픈, 그리고 영국인가요? 런던 오픈이었나? 호주, 미국, 영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윈블던 거기 있잖아요, 세 개가. 상류 스포츠죠. 상류 스포츠고 실제로 우리가 영국에서도 축구는 노동자의 스포츠라 하잖아요. 왜냐면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가서 막 술 마시면서 막 열정적으로 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테니스는 갈 때도 테니스 복장을 하고 가죠. 맞아. 그 관중에 대한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 하죠? 시끄럽게 떠들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달이었나? 그 엄청 비싼 그 시계도 실제 그 스폰을 많이 받고 협찬을 많이 받고. 테니스가 원래 딱 보면은 이제 빵빵하잖아요. 명품 들고 있고 그게 자체가 약간 상징적인. 옷도 보면은 이게 운동복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세련된 카라 티셔츠 이런 느낌도 되게 테니스와 세고. 폴로 이런 거 스포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예술계랑 비슷한 거죠. 어떤 사교적인 되게 사교성이 센 이런 맥락도 되게 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테니스 코트란 게 이 게임의 룰 전반을 담당하는 하나의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랑 전반적인 맥락이 그렇지만 테니스 코트란 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뭐 그 선들이 딱 있고 거길 넘어가면 아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되게 센 그 맥락이고 그다음에 리가에 그걸 쓴 거는 아마도 이제 그 당시 그 전시가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아무래도 라트비아의 리가다 보니까 약간 현장감을 주려는 건가?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전시가 2017년에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때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단에서 뭐가 있었냐면 안나 카레리나의 10주년 기념에 또 상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007년에 안나 카레리나가 초연이 됐었나 거기서? 그 이후로 10년 10년이 만에 돼가지고 2017년에 그걸 똑같이 하고 있었던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맥락에 되게 맞물리는 거지. 이거 아마 의도적이겠죠, 당연히. 당연히 의도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장소 특정적인 시간 특정적인 맥락도 들어가면서 또 그때 말했던 어떤 전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장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토비아스 카스퍼의 확장성이 있는 거죠. 되게 재밌잖아요. 국립 오페라단 사실 국립 오페라단도 어떻게 보면 사교 모임이고 되게 상류층의 어떤 그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고상한 그런 오페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떤 여행 유튜버를 봤는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지역에서 오페라를 보러 가는데 저는 오페라를 보는데 이제 복장 규정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잖아. 예, 그분이 이제 여행자니까 옷이 없어서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다행히 거절당하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뉴발란스 운동화까지 신었는데 거절은 안 당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걱정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오페라 입구에서 복장 검사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래도 잘 그죠.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페라 그래도 이제 그런데 간다고 하면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이나 깔끔하게 입힌하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들이 지시하는 게 어떤 이 구조에 대한 되게 참신한 시각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게 그 상영하고 있는 실제 그 전시관에 가서 이 안나 카레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서 카레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안나 K로만 됐을 때 맞아요. 그건 이제 어쨌든 안나 K라는 밑그림까지는 딱 주는데 안나 칼츠가 될 수 있고. 근데 안나 카렐이라는 것은 실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한. 근데 안나 K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토비아스가 참 좋아하는 어떤 구조 전반에 대한 형식 전반에 대한 이 실험을 감행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좀 재밌는 시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린의 구절들이 몇 개 있다 했었는데 재밌는 게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러시아어로 써 있는 것도 러시아가 있고 이제 또 원본 그거니까 원어로 써 있는 게 또 러시아어. 또 라트비아어인가 뭐 좀 이상한 언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써 있는데 그래서 다 읽을 수 없는데 몇 개 이제 제가 영어로 써져 있는 부분만 잘 가져왔습니다. 3개 정도 읽어드릴 건데 첫 번째 건 이제 그는 빈곤의 원인이 토지 재산의 잘못된 분배와 잘못된 정책일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외국 문명, 특히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악이 조장되었다고 항의했다. 철도는 도시의 중앙 집중화, 사치의 성장, 결과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공장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신용 조작과 투기를 이끌었다. 그냥 그게 딱 써있어요. 테니스 코트의 사진과 함께.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우리는 항상 작은 것들을 닦는 2명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옷들은 모두 기계로 세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모든 잉여 가치는 자본가들에 의해 빼앗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모르겠어. 이런 문장들과 테니스 코트 사진과의 조합이라. 그다음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소설과의 저는 이 세 개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을 스스로 약간 생각해보는 게 저는 이 토비아스 작업에 되게 재밌는 점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약간 잡지나 어쨌든 영화나 어떤 컨텐츠에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없지만 있어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마케팅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용한 게 어쨌든 마케팅이지 않을까? 맞아요. 굳이 리가를 또 한 번 찍고 국내 오페라단을 맞춰서 딱 한 것도 그냥 토비아스는 어쩌면 즐기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엄청난 대단하기보다 그 철저히 즐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마케팅스럽고 그냥 되게 이벤트적인. 광고도 보면은 그 슬로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나이키의 그 전설적인 이제 Just Do It. 그죠. 이런 것도 보면 사실 나이키랑 그냥 상관은 없잖아. 상관없죠. 근데 슬로건이라는 게 딱 합쳐진 순간 그게 어떤 맥락을 끼워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뭐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뭐죠? 완벽한 그 이병헌 씨 나오는 그런 것도 사실 이병헌이라는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핸드폰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죠. 사실 뭐 핸드폰 그다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사실 슬로건이 중요한 이유도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작업들이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 뭐 삼성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찍어낸 광고 이미지와 그죠. 거기에 달리는 슬로건의 세 개의 합이 어떤 맥락을 생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욕망할 수 있냐 없냐. 그 영화 몽타주 기법 있잖아요. 거기서 최초로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 사진 한 명 놓고 옆에 울고 있는 애기 두고 여자 사람이 똑같은 사진 두고 옆에 지나가는 철도 두고 여자 사진 한 명 똑같은 거 또 두고 그리고 무슨 깨지고 있는 유리잔인가? 라고 했을 때 관객이 그걸 다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분노로 보이고 아기 옆에 사진을 보고 슬픔이라 느끼고 약간 그런 걸 이용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되게 몽타주스럽다. 다 이렇게 어쩌면 연관 없는 걸 우리가 이미 이 전시 타이틀을 안나 K로 읽는 순간 우린 이거에 덫에 빠진 거죠. 그럼 확실히 전시 구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전시가 잡히고 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이벤트를 봤을 때 안나 카레리나가 뭐 지금 상연 중이다. 그리고 그 라트비아가 소련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럼 어쩌면은 안나 K의 그 무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카레리나를 읽긴 읽었었거든요.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 굵어요. 그리고. 그죠.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소련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이니까 좀 이런 쪽으로 찾아봐도 재밌지 않았을까? 좀 궁금한 게 여기 이거 오펜 씨가 레퍼런스 포트레이트 있잖아요. 이게 어떤 포트레이트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포트레이트 안나 K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면 적어도 사람의 초상화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사람의 초상화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테니스 코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트레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나 K를 아까 바라봤을 때 안나 카레리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품으로 존재하고 안나 K라는 인물은 그 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토비아스 카스퍼가 생각하는 포트레이트라는 개념을 새로 해석한 게 포트레이트는 사람을 담을 필요가 없다. 포트레이트는 사실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뒷배경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형상이 느낌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토비아스 카스퍼가 사용하는 포트레이트의 개념이 좀 활용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작업을 얘기할 텐데 이제 이것을 좀 청취자분들이 어떤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얘네가 하나하나를 우선은 다 엄청 디테일하게 파고들진 않는구나.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려요. 세 가지 우화를 토비아스 카스퍼가 한 세 가지 우화를 읽어드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센티멘탈 스타일. 이 제목이 또 마음에 들으시나요? 센티멘탈 스타일. 감성적 스타일? F 쪽 애들이네. F 계열 스타일. F 계열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프로젝트 스페이스 헤르메스 운 데어 파워에서 일어난 건데. 근데 이게 그 브랜드 에르메스랑 상관없는 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헤르메스인가요? 저도 뭐 왜 에르메스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게 아닐까? 멋있으니까. 2009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꽤 거의 초창기 작업이죠 완전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프로젝트 스페이스랑 그렇잖아요. 프로젝트 스페이스랑 게 좀 이제 초창기 이제 졸업한 아니면 학생들이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센데 실제로 그래서 윈도우 전시라고 돼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웃긴 게 구글도 그렇고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은 몇 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진도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다루고자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것도 내용이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그가 이제 함부르크 식물원에서 찍은 이제 커피나무의 사진과 에온 프랑스의 담요를 찍은 사진을 배치했고
그리고 옆에는 커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레시피가 담긴 되게 뭐 의미론적 맥락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작은 메뉴판 느낌의 카탈로그가 같이 진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되게 초록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윈도우 한마디로 우리가 전시를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죠 요즘에 진열 때처럼 쇼윈도우처럼 그래서 그렇게 약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식의 전시로 좀 구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 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웹사이트는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여행과 탐험가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여행에 대하여 보고해 보려고 한다. 이게 슬픈 열대라고는 책인데 이게 구조주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대단히 저명한 학자고 뭐 푸코랑도 사실 비교가 될 정도로 제 스스로는 이제 나는 푸코와 일말의 그 공통점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우리는 그 성향을 알 수 있죠. 그 구조주의. 그다음에 이 제목도 그렇잖아요. 슬픈 열대라는 것도 보면은 함부르크 식물원에서 찍은 그 커피 나무의 사진도 사실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였나? 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책은 굳이 말하자면 가장 원시적인 그리고 가장 자연적인 상태의 삶을 사는 4개의 미개한 부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심성과 뭐 사고방식, 그다음에 사회 조직과 생활 양식, 종교와 의례, 예술과 상징 등을 섬세하게 재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본질에서는 문명인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서구의 합리성을 벗어나 더 그것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뭐랄까 뭐 서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 미개하다 그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를 건 없다. 구조학자의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써놓은 걸 봤을 때 뭐 전시를 좀 소개하기 좋은 하나의 텍스트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엔 또 다른 이제 뭐 구절이 하나 써 있는데 이제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잡지에 이제 2008년에 실렸던 간단한 이제 구절이라고 해요. 패션 소비자는 특히 남들이 가지지 않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딱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토비아스 전반적 얘기할 때랑 비슷한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패션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 저 그래서 옛날에 좀 유열 씨 라디오를 좀 즐겨 들었었는데 네. 그 토마스 쿡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네. 토마스 쿡이라는 가수가 신규 앨범이 나와가지고 이제 홍보차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번 앨범에서는 그 노르웨이의 감성을 제대로 담아봤다. 네. 그러니까 유열 씨가 그러더라고요. 뭐 노르웨이에 다녀오셨어요? 여행을 갔다 오셨나? 가본 적 있으시냐? 그러니까 아니 가본 적은 없고 인터넷으로만 봤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누구죠? 하루키. 네.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도 사실 노르웨이 숲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틀즈가 노르웨이 숲이라는 곡을 만들고 그 곡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마스 쿡도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제 조용필 씨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갔다 온 적 없거든요. 맞아. 나중에 그분이 그거 부르고 나서 유명해져서 실제로 그 킬리만자로의 탄자니아에 초청받아서 갔던 걸로 알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실제로 탄자니아나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킬리만자로를 홍보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이제 초청받아서 갔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뭐 홍보가 됐나 그게? 아니 그 이제 어쨌든 한국에선 전 국민 노래였으니까 거의 이제 거기 한국 대사관 쪽에서 좀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만 잠시 놓고 생각해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토비아스 카스퍼에서 다루고자 하는 맥락이 굳이 말하자면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비아스 카스퍼 편 처음에 그런 말 했잖아요. 토비아스 카스퍼가 다룬 내용이 되게 문화적 이동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같은 크림이라도 크림치즈가 있다 쳐봐요. 버터가 있고 아니면 크림치즈가 요거트든 뭐든 간에 우리가 저기 상하 목장에서 나온 요거트보다는 어디 프랑스 뭐 낭시 지역에서 나온 뭐 요거트가 있다. 그럼 좀 더 맛있어 보이고. 끌리죠 괜히. 또 해외에서도 그건 똑같잖아. 이게 뭐 우리 옆 동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기 어디서 온 거다. 커피도 근데 커피라는 게 저는 거의 좀 대표적인 거거든요. 물론 커피라는 게 재배될 수 있는 좀 환경이 제약적인 게 있겠지만 맞아. 옆 동네에서 만든 커피야. 이거보다는 저기 뭐 콜롬비아의 어디에서 나온 산미구엘이죠. 산미구엘 뭐 이런 이름이 들으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다음 트로피카나 뭐 이런 식의 뭐 트로피카 열대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 커피에서 있어서도 원산지적인 느낌. 원산지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비아스 카스퍼가 여기서 좀 꼬집고 싶었던 내용이 약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함부르크 식물원의 커피 사진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얼핏 보면 또 모르는 거니까. 식물원에라는 게 사실 그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식물들 사실 거기다 갖다 놓고 막 심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욕망이 좀 응축된 장소가 아닐까. 왜냐면은 그냥 그 지역의 특산물만 모아놓은 거면은 사실 아무도 안 가지. 근데 우리가 식물원을 좋아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이국적인 향취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거에 약간 과거에 그때 진한 씨가 얘기했던 만국박람회 같은 거죠. 그죠, 만국박람회 우리가 같은 느낌이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줬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 맞아.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다시 또 구조적으로 아까 안나케이 작업처럼 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서 그런 걸 좀 보여주려는 전시가 아닐까? 이런 내용도 써 있다고 하더라. 그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아까 함부르크 식물원에 있는 루비아가 아라비카 커피 나무, 원산지 SW 에티오피아의 고지대, 사용법 볶은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만들거나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중세부터 아라비아 남부에서 재배된 식물 17세기 초에 메카 순례자들에 의해 인도와 북아프리카로 1700년경 네덜란드에 의해 인도네시아로 전해졌다. 1714년 남미에서 첫 재배. 재배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동아프리카. 출처 함부르크의 플란텐 블로멘 열대 온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좀 메타적인 걸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토비아스 카스퍼의 전시가 그래요 보면은. 왜냐면 그가 사용하는 형식이 전유 예술이라는 형식이라 봤을 때 사실 구조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예술이란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최첨단이다 혹은 엘레강스하다 아니면 우아하다 뭐 이런 맥락이 있는데 커피라는 것이나 아니면 되게 그 하급의 그러니까 그 서브컬처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그 레비스트로스의 이제 방금 말한 그 슬픈 열대처럼 우리가 미개하고 미개하지 않다고 나눈 그 구분이 구조적으로 사실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왜냐면 토비아스 카스퍼의 전시는 아까 말했잖아요. 에어 프랑스에 다미오가 있다고. 에어 프랑스에 다미오가 들어간 것도 아마 그 이동성도 있고 어떤 연관이 있을 텐데 뭐 프랑스가 식민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은 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어서 내가 하는 이 전유 예술이라는 것도 그다음 당시 보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 커피가 우리 이 식탁 위에 오른 거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재배된 이 식물이 가는 그 메커니즘이랑 똑같은 게 아닐까. 왜냐면 어떤 그 문화적 이동성이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거가 좀 주된 뭐랄까 이 작업의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시로 봤을 때. 물론 이게 2009년 작업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학생이 할 수 있는 되게 실험적인 형식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 사실 전시 자체의 규모만 보면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이게 윈도우 전시의 2개의 사진과 뭐 하나의 카탈로그. 이것도 되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구조라는 거는 구조를 짜놓으면 그 안에 뭘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를 잘 짜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게 언제 2009년이면 그래도 꽤 초창기 작업이잖아요. 벌써 12년이죠. 네, 그러니까 12년 전. 제가 알기로는 토비아스가 2009년에 슈테데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쯤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때 이미 구조에 대한 걸 약간 확립을 해놨으니까 그 안나케이도 거슬러 올라가면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발전했던 건 안나케이 때는 조금 더 풍부하죠. 스케일을 키울 줄 아는 법, 리가의 그 국립 오페라 단원을 이용할 줄 알고 그런 장소까지 이용할 줄 아는 다음에 이때는 약간 이 확실히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그 물꼬를 틀기 위한 작업 같네.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해서 말하자면은 토비아스 카스퍼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이탈리아 감독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거든요. 루키노 비스콘티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제 루키노 비스콘티라고 하면 뭐 영화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 감독들이 만드는 이 운동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루키노 비스콘티도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데 이 네오리얼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은 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의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은 30년대에서 4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은 보통 무솔리니의 그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프로파간다적인 한마디로 말하자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선동 형식의 뭐 살기 좋다 뭐 이런 편집하고 광고 같은 거죠. 뭐 프로파간다 같은 프로파간다의 형식이 되게 이제 그런 식의 오락물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2차 대전 막바지에 그 당시 이제 감독들은 이거에 반기를 든 거죠. 이탈리아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있고 그것을 약간 직시한 민중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약간 목표로 한 뭐 운동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로베르토 로셀리니라는 또 다른 이제 감독은 네오리얼리즘 영화 아니면 영화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사와 기록으로 시작하라. 그런 다음 극적인 모티브로 나아가라. 다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어떤 조사와 기록을 시작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되게 풍부하게 찾아내고 그런 다음 그것을 극적인 모티브 그것들을 꼬아내고 되게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이 사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왜냐면 사실 어떤 편집도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안나 케이든 이 작업이든 뭐 함부르크 식물원에 있는 사진을 자기가 뭐 극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도 아니고 뭐 안나 케이란 것도 뭐 거기 있는 구조를 자기가 변형시킨 것도 아니고 테니스 코트도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극적인 모티브로 되게 꼬아내잖아요. 그렇죠.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그런 의미에서 아 이게 네오 리얼리즘적인 접근 방식이구나. 토비아스 카스퍼의 접근 방식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베르토 로셀리니가 영화가 언제나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속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구조에 대한 거죠. 내가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 게 아까 그 안나케이 얘기할 때 나왔던 포트레이트 속에서 셀프 포트레이트 보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인 속에서 나를 봐라. 그거랑도 엄청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안나케이라고 아까 제가 마케팅스럽다고 한 게 안나케이라는 포트레이트 던지는 순간 그걸 해석하는 건 오펜시는 오펜시 안에 있는 컨텍스트로 해석한 거예요. 아 그죠. 사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좀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토비아스 카스퍼 작업이 되게 차가우면서도 재밌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런 네오 리얼리즘적인 관점이 있지만 되게 그 레퍼런스와 이제 로셀리니가 말한 것처럼 극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지 않는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식물이 상품으로 되고 뭐 이국적인 식물이 함부르크 식물원에서 관조의 상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술의 상품이 되고 이런 맥락들이 봤을 때 이런 거리감 혹은 이동성 이런 거를 잘 표현해준 거죠. 어쩌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커피가 식물원에까지 가서 보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웃긴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다음 재밌는 것은 저는 이 전시에서 약간 감칠맛, MSG라고 표현하는 약간 미원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에어프랑스 담요라고 생각해요. 이게 없었다면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그렇죠. 이 에어프랑스 담요가 주는 이 맥락이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에어프랑스 담요도 되게 식물성 그걸로 만들어진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좀 아니면 애초에 담요란 게 그렇지 않고 동물을 만들진 않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프랑스의 식민주의적인 옛날 식민시대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아까 어떤 식물적인 또 다른 식물이 또 다른 상품화되는 이런 맥락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레퍼런스를 진짜 잘 꼬집네. 네, 그래서 그것들의 조화들이 되게 저는 재밌지 않나. 그리고 사진도 이거는 그냥 네모난 사진은 아니고 사진이 하나 있으니까 아마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그란 사진이에요. 동그란 사진. 이 사진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진이 그냥 프레임 안에 동그랗게 그래서 그것도 좀 나름 재밌고 저는. 그래서 토비아스 카스퍼가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는데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오펜시아 좋아하는지 알겠네. 확실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 어떤 맞아요. 레퍼런스나 이제 구조적인 걸 던져두고 거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끔 딱 하는 것들.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이걸 통해 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어버렸을까? 왜냐면 제가 약간 유사 과학식으로 하자면 MBTI 좀 많이 하잖아요. 난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그 다이어그램이었나? 저희 한번 뭐 6W4 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개 종합해 보면은 제 성향이 저도 그건 알아요. 왜냐면 저도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뭘 좋아하냐면은 저는 막 그 발칙한 막 뭔가 새로운 이런 걸 만드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뭐랄까 진짜 만든다기보다는 저는 이어지지 못하는 항들을 잇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논리죠. 이게 논리를 찾아내는 것. 근데 이게 약간 토비아스 카스퍼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거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함부르크 식물원에 있는 어떤 커피 나무랑 뭐 그 다음에 에어프랑스의 담요랑 뭐 그 다음에 메뉴판이랑 아니면 아까 안나카레니나 뭐 테니스, 톨스토이, 안나카레니나 초상화 뭐 그다음 그 당시 있는 전시라는 맥락, 뭐 구조 이런 거를 전 너무 잘 엮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지인과 좀 한 얘기인데 우리가 전시나 예술적인 거를 좀 생각할 때 얘기가 재밌는 그 전시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텍스트적으로 되게 재밌는 아니면 제가 개념적인 설명할 때 이 작업이 뭐에 대한 작업이고 뭐에 대한 작업이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작가분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메커니즘적인 그냥 기술적인 얘기를 써놓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내용 자체가 진짜 재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쁜 작업을 평가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술이 돼야 되지? 이걸 왜 굳이 이 사람은 예술을 했을까? 저는 약간 힙합으로 쳐도 그런 거예요. 디스랩이란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시스템을 까내리는 어떤 랩이 있다 쳤을 때 전 시스템을 까내리는 랩은 왜 랩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이건 차라리 책으로 쓰던가 사설에 기고를 하던가 뭐 잡지에 기고를 하는 게
사실 이거를 성취하기 위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맞는 거지 왜 굳이 이거를 힙합으로 내고 있을까? 반대로 디스랩이란 거는 저는 그 맥락 안에 충분히 제가 녹아들어서 이게 디스랩으로 나와야 될 명분이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얘네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뭐 서로 그냥 만나서 화해나 하지라고 했을 때 꼭 댓글에 그런 댓글 있잖아. 이게 힙합 문화다. 근데 한마디로 힙합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할 명분이 있다 쳤을 때 그 디스랩 문화가 생각보다 되게 건강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총으로 쏘잖아요. 그죠? 미국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구조 속에서 한번 다뤄보자. 약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재밌는 이야기가 예술로 치환될 수 있어야 되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토비아스 카스퍼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이야기의 납득이 전시를 통해서 돼야 된다. 작품을 통해서 돼야 된다는 면이 있는데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은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시가 없다면은 사실 이 맥락들은 이어질 수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써 안나 카레리나와 이 사교계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가 등장해야 되고 그 테니스 코트는 우리 구조를 드러내고 초상화를 드러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이 되게 유의미하다 생각하다 라는 것은 사실 글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예술의 형식으로 풀었을 때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지는 거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그건 글로써일 뿐이다. 예를 들면 윤종신 씨도 이미지로서 재밌게 하기가 참. 윤종신 씨도 그런 말 하잖아요. 글을 잘 쓰는 거랑 작사와는 정말 다른 개념이다. 이것이 음악으로 불러줘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음악 안에서 녹아들어야 그게 작사의 개념인 거지 단순히 글을 잘 쓴다고 작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를 잘 쓴 사람이 뭐 힙합 가사를 잘 쓴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봤을 때 토비아스 카스퍼의 면에는 되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떤 의미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얼핏 하면은 다큐멘터리적일 수가 있는데 그죠. 뭐 커피에 대한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런 거 많죠.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 법한 얘기를 교묘하게 되게 그냥 맞아요.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술적인 형식으로 잘 구현했다. 여러 가지 괄호들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너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이 좋지 않나. 약간 퍼즐 같아서 오펜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퍼즐을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처럼. 맞아. 얘가 이런 얘기로 뭐 하려고 했는데 이걸 딱 찾았을 때 오는 쾌감? 맞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아까 이제 세 개를 소개한다 했으니까 마지막 전시는 이제 Bodies in the Backdrop. Bodies in the Backdrop 굳이 해석하자면 그거 백드랍이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랑 비슷한 뜻인데 그래서 배경으로서의 몸. 이것도 약간 포트레이트가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몸이 배경이 될 수가 있을까? 인간이란 주체가 등장한다, 얼굴이 등장한다, 몸이 등장한다 하면은 보통 그게 주된 관점이 되죠. 그러니까 주된 어떤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Bodies in the Backdrop은 몸이 배경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12년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할레 für Kunst 린부역에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래서 전시 제목은 엘리자베스 레보비치스 이름을 제가 못 읽겠는데 엘리자베스 레보비치 같아요. 레보비치. 네, 그래서 프랑스 미술 역사가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슬레인 몰레 필레빌레. 프랑스어를 어떻게 읽을 줄 알아야 읽는데 약간 이제 와인 이름인 것처럼 뭐 기슬레인 몰레 필레빌레 뭐 미술 비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컬렉터와 그들의 컬렉션 그리고 미술사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지적하는 그 텍스트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의상 앞으로 기슬랭이라고 했습니다. 기슬랭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스스로를 약간 예술의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쳐봐도 자료가 많지 않아요. 에이전트. 다 프랑스어로만 써 있어서 그냥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찾아본 결과 다 스스로 이제 예술의 대리인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비아스랑 되게 비슷해요. 예술의 개념에서 해방된 예술은 상당한 예술이 될 것이다. 이걸 되게 주된 논점으로 삼고 있어서 예술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예술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 행위 체계라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한마디로 예술이 어떤 그냥 뭐 예술적인 사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와의 어떤 소통,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매니지먼트적인 그런 그것과 관련된 되게 전문적인 체계이자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미니멀리즘 혹은 개념 예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예술의 주변부라고 말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 광고, 뭐 정원 예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술적 제안에 중점을 되게 두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토비아스 카스퍼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토비아스 카스퍼르가 관심 갖고 있는 딱 소재들이네. 패션, 디자인, 광고,
정원 예술도 사실 식물을 따지면 정원 예술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요즘에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때 파리 가서도 뽕비두에서도 저희가 봐서 알지만 한국에서도 되게 그 정원이라고 할까 가드닝이라고 하죠. 가드닝. 네. 가드닝에 대한 어떤 좀 열풍 아닌 열풍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으로도. 왜냐면 요즘에 저도 그걸 한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식물이나 뭐 새 같은 거 도감으로 그려놓은 그 예쁘게 일러스트처럼 그려놓은 네. 옛날식으로 막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가드닝 관련해서 그 이쁘잖아요. 사실 사진들이. 그죠. 약간 킨포크라고 해야 될까? 아 저희 이번에 뭐 정글 사진 봤던 네, 그런 뭐 거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뭐 한국이라기보다 뭐 세계적으로 그런 동향이 나타나는 게 또 그런 쪽으로 뻗어나가는. 옛날 같았으면 정원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동자에 가까운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예술가로서 좀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죠. 정원이 사실 점점점 개인이 정원을 갖는 게 더 어려워졌으니까 더 맞아요. 욕망이 커진 걸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커피의 느낌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욕망이 커진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내가 못 가는 거. 옛날이었으면 집 앞이 정원이었는데 그게 맞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전시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약간 미술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약간 어떤 뭐 사교 모임이랄까? 뭐 예술계 전반 아니면 뭐 안나 카레나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구조적인 것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뭐 커피 콩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라면 이번 얘기는 예술에 대한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20장의 사진이 있다 했잖아요. 네. 이 20장의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은 베니스에 있는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을 방문한 젊은 커플을 도큐멘트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거 사진을 찍은 거죠. 관객들을 한 관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등장한 몇 명이 있긴 한데 그래서 사진들에 등장한 이제 텍스트는 그 패기 구겐하임이 이제 자서전을 출간한 Confession of an Art Addict라는 책의 구절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전시회를 관람하는 커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패기 구겐하임 뮤지엄 자체를 설립한 패기 구겐하임의 자서전의 내용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다시 담긴 사진 그 텍스트 작업이 마지막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 사진도 보면은 그 사람이 주되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막 사람이 되게 잘려 있게 나오고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작품을 찍거나 어떤 공간을 찍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끼어든 느낌 알죠? 네. 그런 맥락으로 좀 등장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재밌던 것은 전시 관련 이벤트가 또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프닝은 뭐 언제 하고 언제는 또 워크샵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 중에는 그 에드 해리스가 감독한 잭슨 폴록에 대한 영화 폴록과 그다음 윗 슈틸만이라는 이제 감독이 촬영한 메트로폴리탄 영화가 두 개가 상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 다 보면은 폴록이란 것도 보면 예술가의 삶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폴록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폴록의 작품을 오디오 가이드처럼 설명해 주는 영화가 아니라 폴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삶, 뭐 예술계 이면에 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고 이제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뭐랄까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맨하탄의 상류층 가족의 사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맨하탄 아파트에서 매일 밤 만나서 그 삶, 철학, 경영 등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상류층 이면에 있는 어떤 되게 현실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를 같이 상영한다는 게 저는 이걸 봤을 때 토비아스 카스퍼가 이 작업에서 하고 싶었던 건 어떤 예술계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근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레이어가 있다는 게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우리가 또다시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전시를 관람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을 거리두기에 대한 거리두기 그런 거죠. 약간 프레임 속 프레임 이런 느낌이고 나는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처럼 어떤 인셉션 같이 꿈속의 꿈처럼 이런 레이어를 좀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 작업에 실린 패기 구겐하임 자서전에 나온 그 구절들 몇 개 읽어보자면은 I especially hated people making love on my bed. 나는 내 침대 위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유난히 싫어했다. 그다음에 돈이 다 신탁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내지 못했다. 뭐 사건은 매우 모호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그다음 a lot of this I gave away as wedding present to my friends. 이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나는 친구들의 뭐 결혼 선물로 줬다. 그다음에 그가 침대에 누워 아편을 피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향기가 매우 좋았는데 비즈니스를 하기엔 대단히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날 저녁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들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다음 뭐 This was before I was thinking of collecting. 이것은 내가 콜렉팅을 생각하기 이전이다. 그다음에 뭐 그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엄청 많은 구절들이 등장해 20개니까 20개가 다 그걸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남녀 커플들과 그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에서 찍힌 사진들 밑에 다 같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커플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재밌던 게 저도 그래서 자서전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패기 구겐하임의 자서전을 보면은 되게 명망 높은 이제 컬렉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역사적인 컬렉터고. 근데 연애적으로 봤을 땐 되게 실패했더라고 많이. 예를 들자면은 뭐 사무엘 베케트, 탕기, 뭐 브랑쿠시 되게 유명한 작가들과도 연애를 하긴 했는데 결혼 생활은 완전 실패했어요. 보면은 첫 번째 남편은 이제 로렌스 바일이라는 조각가인데 되게 무능력하고 여자를 무시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혼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동거남인 존 홈즈는 통찰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패기 구겐하임이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스스로 언급을 하는데 허리 수술 중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또 이것도 아닌 게 존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와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완전 엉망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남기고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족쇄가 됐던 것 같고, 마지막 남편은 이제 되게 전설적인 막스 에언스트잖아요. 그래서 막스 에언스트는 이미 할아버지 때 이제 패기 구겐하임을 만났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막스 에언스트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베니스에서 23살에 살인으로 징역을 살고 온 전과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온갖 지원을 했지만 교통사고 사망. 삶이 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술이라는 것의 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패기 구겐하임, 그다음 커플들의 이면을 좀 드러내는 느낌이 센 것 같아요. 패기 구겐하임은 어떻게 보면 미술계의 상징적 인물인데 지금도 뉴욕에 구겐하임 뮤지엄이 뉴욕에 있는 건가요? 그 구겐하임 맞아요. 그 구겐하임이지.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것도 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꼬아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젊은 커플을 도큐멘팅한 것에 이 패기 구겐하임의 자서전에 그러니까 패기 구겐하임을 방문한 젊은 커플들을 도큐멘팅한 사진에 담겨 있는 구전을 패기 구겐하임의 연애사 예를 들자면, 아니면 그 예술계 이면을 좀 드러내주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아 참 이 맥락이 너무 재밌다. 그다음 바디슨 백드랍이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 진짜 사진을 보면 이 뜻이 뭔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패기 구겐하임의 공간샷이나 작품샷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이거를 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이것도 정말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명징하고 자명하게 직조해냈다. 촘촘하게. 그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제가 완전히 이쪽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좋아하긴 해도. 그쵸. 그런 거 봤을 때 이 정도 누구나 하나? 근데 이 정도를 누구나 했다면 뭐 토마스 카스퍼의 작업이 인정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게 생각해보면 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생각해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내면은 구조는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뭔 내용을 넣을지만 생각만 하면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걸 처음에 미술로서 쓴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딱 작동이 안 되면은 뭘 해든 자기 혼자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긋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토비아스가 뭐라 하죠? 포트폴리오나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쓴다면 절대 이 개개의 서사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이해는 안 하죠. 자기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뭐 예를 들면 토비아스 카스퍼가 갑자기 우리 학교에 전화를 왔어. 그래서 자기 작업 보여주면서 이런 걸 설명해 준다? 그러면 처음에 딱 보고서 그냥 뭐 저런 거 개념 예술하는 애네, 사진 텍스트 작업하는 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가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렇게 물개박수 이렇게 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베프가 되기 위해 바로 이제 그와 베프가 되기 위해서 너 게임 뭐 하냐? 너는 안 한다. 그럼 너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좋아하는 음악은 뭐냐? 그러면 이제 딱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같이 들어보고 토비아스 카스퍼식의 대처법은 오케이 몇 시까지 나와라. 내일 밥이나 함께 하자. 이러면 자기 친구 보내고. 아 대체자. 토비아스는 어디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모르겠어. 저는 이 맥락을 꼬아낼 수 있는 사람의 좀 뇌 구조가 좀 궁금하긴 해요. 어느 정도.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레퍼런스 보면 아까 말한 포트레이트, 아까 왜냐면 바디슨 백드랍이 그걸 지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초상화와 그 배경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고, 패기 구겐하임, 구겐하임 미술관, 그다음 아까 이제 기슬랭 그가 가져온 개념, 그리고 이제 뭐 컬렉터와 미술관 그 이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참 세 개 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안네이머프 전시를 보고 약간 이제 예술 불감증이 좀 걸려 있었거든요. 네. 이 이상을 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해. 쾌감을 이제 못 느낀다. 네, 조던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동이란 게 남자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너무 자극적이고 얻기 쉽기 때문에
뭐 안내용 옵션이 얻기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봤잖아. 엄청나게 스펙타클했으니. 그래서 토베스 카스퍼 작업을 이게 조사하면서도 재밌을까 어. 하는데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냥 소소한 맛도 있고. 오히려 전 그래서 오히려 스펙타클한 어떤 그의 전시를 완전히 다루기보다는 이쪽에 차에 집중해서 좀 더 파보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피너 콜렉션의 루이스 로울러 아니면 쉐리 레빈처럼 그 작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카스퍼 작업 더 궁금하기도 했고, 왜냐면 형식적으로는 진짜 똑같아요 그냥 작업이. 맞아. 사진과 그 밑에 텍스트. 맞아. 근데 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보자 하면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루이스 로울러나 쉐리 레빈은 특정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되게 세게만 함몰돼 있어. 뭐 그게 에이즈든 뭐 여성 인권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사용하는 레퍼런스가 사실 작업의 맥락을 알면 수수께끼 같은 게 없어요. 이걸 왜 사용했겠거니, 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거니. 근데 토비아스 카스퍼 같은 경우에는 전유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뭐 이게 다 이 미술관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술관 관련돼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에 관련된 내용을 한다 해서 커피만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또 안나 카레리나에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해서 안나 카레리나 내용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뭐랄까, 아까 기슬랭이 말한 그 대리인 주변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되게 끌어와서 작업이 되게 미스테리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아까 커피콩이 멀리서 올수록, 뭐 옷이 멀리서 올수록, 제품이 멀리서 올수록 귀하다고 느껴진 것처럼 그의 작업이 되게 멀리서 온 느낌,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칸 씨가 지적한 것처럼 이게 뭐 광고의 논리 아니냐. 약간 뭐가 그런, 제 생각에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 욕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형식인데 아직도 이 형식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토비아스 카스퍼가 뭐 어떻게 보면 발전을 좀 시켰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범위가 넓다는 것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물망이 크면 크고 촘촘할수록 작은 고기도 걸리잖아. 그렇죠. 더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유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관객이 이 중 하나는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투망. 내가 페기고게나임 미술관에 가보지 않아서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난 피카소 작업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래도 내가 연인이 있어. 그럼 또 이 말은 또 와닿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커피는 안 좋아해. 그래도 함부르크에는 또 가봤어. 그 식물원 가봤어. 아니면은 뭐 에어프랑스 담배, 나 저거 뭔지 아는데. 아니면은 안나카리나, 또 나 안나카리나 읽었는데, 나 테니스 좋아하는데, 나 라트비아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걸릴 때까지 하나는 걸린다는 거지. 전유의 범위가 넓으니까. 난 그게 패션이라든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이 돼 있는 걸 많이 쓰니까. 그치. 하나는 걸리니까 더 재밌는 거야. 예를 들자면 루이스 롤을 얘기해보자면,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작업을. 그 알약 종이컵이 든 거. 그다음 거기 뭐 양성인지 음성인지 해서 빨간색, 파란색.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전혀 재미가 없다. 내 입장에서. 왜냐면 나는 너무 논리가 그 HIV가 걸려본 사람도 아니고 뭐 옛날 작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형식이 뭔지도 알고 뭐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작업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확실히 주제가 더 많으니까, 소재도 많고 그러니까 내용화제 그 경우의 수가 많은 느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포인트가 그거죠. 아까 말했던 맥락이 이어지는 건데, 개념 예술을 비판할 만한 포인트가 그거잖아. 너 그냥 텍스트적인 작업하는 거잖아. 그냥 글이나 써. 막 이런 거 하잖아. 일반인들도 그래서 글로 쓰는 게 작업이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글로 쓰는 건 작업이 아니다. 다만 이 수수께끼와 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토비아스 카스퍼 좀 작업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사진과 텍스트 작업만 설명했는데 어쨌든 다른 것도 같이 배치가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예술 아니면은 사진 텍스트 개념 작업이 가지는 이 폐쇄성을 좀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나 케이의 경우는 우리가 테니스 코트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장르적으로 봤을 때 문학, 그다음 오페라 발레단 이런 것이랑도 되게 확장적으로 연관이 되고, 센티멘탈 스타일은 식물원, 그다음에 카페 뭐 이런 되게 상업적인 구조와도 연관이 되고, 보디스 인 더 백드랍은 뭐 미술관, 또 자서전, 뭐 영화 이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매체들과 사실은 또 깊게 보면 교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재밌지 않나? 왜냐면 이걸 장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는 이제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이 되게 좀 스펙타클해지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런닝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뭘 점점 많은데, 저는 이 스펙타클의 작업의 사실 원조는 이 개념 작업, 그가 이렇게 보통 해왔던 개념 작업이
좀 더 화려해지고 이것들의 결과물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토비아스가 되게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패션 브랜드화적인 작업과 동시에 이걸 어쨌든 해나가잖아요. 보니까 이게 물론 초창기 작업도 있지만 2017년이면은 제가 소개할 그 더스트리 전시 이후거든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본인도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너무 과몰입했다 이러면은 한 번씩 딱 이렇게 뒤로 빠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 중에 막 저희가 몇 개 비판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딱 그거 같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텍스트적인 작업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런 의미잖아 라고 딱 생각될 수 있는 이게 수수께끼 같은 것들은 되게 좋은데 뭐 얘도 사람이니까 가끔 또 그렇지 않은 작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럴 땐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 팔더라고요. 어떤 걸? 그 좀 쳐보면은 몇 개 팔아요. 이 전 세계 전시들과 관련 책들이. 아니 그 작업이 사진이. 진짜요? 하나 사실까 생각 중에. 한 500만 500 막 300만 원? 300만 원이라고요? 진짜 원본. 모르겠어. 원본인지 에디션인지 모르겠는데 3, 4, 500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500 유로요? 아니면 진짜 만 원? 500달러 정도? 와우. 그러니까 저 500달러였나? 아까 50만 원이네. 네. 나중에 50만 한번 원. 오펜 씨가 진짜 돈 생기면 한 번쯤 해볼만 살볼만. 좀 사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이야기 하나 들으셨다면서요? 사야 내 걸 누군가 또 산다. 그죠. 약간 그런. 그죠 맞아요. 교수님이 좀 바뀌셨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뭐냐면은 너의 작업이 컬렉팅 되길 원하면서 왜 너는 남의 작업 컬렉팅하지 않냐.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순환을 시켜줘야 순환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제 가만히 있고 내 거 누가 안 사나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지.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순환이 다가오죠. 그러니까요. 오 맞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소중하다. 전 바디슨 백드랍이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사진이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고 안나케이도 진짜 좋아요. 저는. 저도 안나케이가 굉장히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집에 하나 해놓고 싶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안나케이가 그래서 만약에 토비아스 카스퍼 작업을 전편을 들으시고 찾아봤을 때는 근데 이건 또 뭘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제가 이번에 다뤘던 내용을 통해서 좀 풀리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오펜시의 석양을 통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풀이 해석을 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전과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전과는 답이 써져 있잖아요 안에 공화 대백과 그런 전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풀이해봐라라는 풀이 과정을 보여준 느낌이기도 하고. 맞아 이게 역추적하기보다는 이것이 발전된 그 프로세스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걸 솔직히 말하면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야 이거 맞아. 이건 어쩌면 그냥 오펜시 해석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저 해석이기도 한데 그냥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걸 만약에 하시는 분이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작업을 구축하는구나. 그러니까 우연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라트비아 여행 갔는데 진짜 우연히 안나케이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입고 있다가 길 잘못 들어서 구글맵 따라가다 테니스 코트장 마주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런 작업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다른 맥락이 형성되거든요. 얘 나 스토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오펜시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것과 동시에 어쨌든 토비아스 카스파르 개인적인 경험 아니니까 언급이 약간 있을 수 있을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현대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새로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번에도 안네모프 편에서도 안네모프가 새로움이란 게 가능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전 토비아스 카스퍼도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색다른 새로움이 맞아. 사실 너무 고인 그 개념 예술 작업이잖아. 이런 작업들 너무 많고 세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끗 잘못했으면은 되게 지루할 수 있을 법한 건데 그렇죠, 지루하죠. 레퍼런스를 잘 차용한 것 같아요. 이거 오펜 씨가 이거 딱 써놓은 정리해놓은 레퍼런스 보면은 이것들을 딱 봤을 때 여기 4개, 여기 5개, 여기 4개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근데 이 레퍼런스들이 하나하나가 어쨌든 파급력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레퍼런스가 4개라고 해서 이게 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뭐랄까 아니죠. 내 점이 있는 거죠. 리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랑 그러니까. 다 관계한 점이 4개 있는 거고 맞아.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다 이어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 준비하면서 정말 개치로 뽑으셨네요. 개인적 치.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짧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분량 있게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되게 좀 편하지만 재밌게 들어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처음 무슨 할머니가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면은 손주 자지. 손주 자지. 더군다나 옆에서 실뜨기 하면서 할머니 조용히 좀 해. 라디오스타 봐야 돼 이런 거. 다음 편은 사카이 씨가 준비한 더 스트릿 전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